문화로 아침이 오면 문화로 안녕을 해야죠. 문화로 안녕하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라는 주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결사회 프로젝트를 저희 춘천도 전국의 5개 시범사업 지역 중에 하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결사회 프로젝트가 공모에 떴을 때 어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맞춤 사업이 나왔지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춘천은 2020년부터 이와 비슷한 고민과 관점에서 사업들을 좀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에는 문화도시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의 구체적 계획들을 짜는 시기가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로 이야기되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문화로 서로 만나면서 안부를 묻고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의 서로의 돌봄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 춘천의 사업들은 설계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마음 둘 곳이 있나요? 지역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대단한 어떤 복지라든지 그런 것보다 내가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공간들 아니면 그런 활동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춘천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지난 3년 동안 춘천으로 이주해 오는 인구들이 있지요. 이분들이 저희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분들이 오늘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간증의 이야기로는 실제로 춘천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 문화도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 둘 곳이라는 거는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갖춰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사람과 활동, 공간 3가지 키워드에 주목을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2020년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굉장히 고립과 외로움의 시대를 지나고 있을 때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스트 10분, 걸어서 10분, 자전거로 10분, 자동차로 10분, 일상에서 더 가까이 만나는 문화를 우리 시민들에게 만들어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도시가 살롱이라는 사업으로 대표되는 문화술세권 개념의 사업들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 지도들을 보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촘촘하게 이 활동과 마음 둘 곳들을 만들어 갔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점에는 슬리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술세권에 대한 개념들을 촘촘하게 만들어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문화예술 공간 및 접근성 확대,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결국에는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이 뭔가 정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춘천은 동네 작은 공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서비스업, 카페로 대표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춘천에서는 닭갈비집, 막걸리펍, 그리고 미용실, 그리고 휴대폰 가게 또한 이런 시민 문화 활동에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주인장들이 매개자로서 우리 시민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비어있거나 쓸모를 잃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담는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문화 인력들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시민이 시민을 위한 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는 틀거리들을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화 활동을 스스로 만드는 이웃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시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어 갔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일종의 층위와 공간에 대한 사업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곳곳이 안전한 문화주대로 도시가 살롱이라는 대표적인 춘천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이 탄생을 했고요. 대부분의 다른 문화도시에서 따라하는 아니면 벤치마킹을 해간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롱의 주인장들은 공동기획 사업의 어떤 기획자로서 활동을 하며 공간들끼리 또 연대하고 지역에 비어있는 공간이나 근린공원, 놀이터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민활동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쓸모를 이룬 공간들에 대한 주목도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비어있는 집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시민 커뮤니티 공간에 모델 살롱이 있고요. 그리고 배움과 나눔 있는 인생공간 단리학교, 인생공간 기록장.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깔아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해야 되는 얘기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춘천은 이 연결사회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쉬웠습니다. 왜 쉬웠냐면 기존의 도시가 살롱 통해서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 활동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할 각각의 공간의 주인장들, 그리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활동들을 만들어냈던 일당백이라든지 동네 지식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대상만 바꾸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게 기존에는 찾아오는 분들만 만났다라고 하면 이 사업들을 통해서 숨어있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시민들을 발굴해낼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기존의 시민문화 활동에 오시는 시민들이 웃고 시작해서 웃고 끝난다라고 하면 연결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오셔가지고 울고 시작해서 울고 끝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좀 해가면서 끈끈한 서로의 어떤 안전망, 관계망들을 만드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의 이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들, 아니면 문화활동의 성과들이 정량적 수치로 표현이 될 때 어떻게 성과를 좀 드러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기존의 방법들은 좀 이제 좀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성과 측정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안녕 지표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는데요. 관계의 건강성들을 측정해보는 안녕 지표를 우리 춘천에서는 뭐 연결사회 프로젝트든 문화도시 사업에서의 시민문화 활동이든 중요한 성과 측정의 도구로서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올해 이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시민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장세길 박사님께서는 계속 피 뽑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피를 뽑고 싶지만 피를 뽑는 데는 굉장히 여러 물리적 장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안녕 지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이 도시의 가치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공간에서 안심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춘천만의 도시 문화를, 관계가 살아있는 형태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연결사회 프로젝트가 이제 이후에 지역의 문화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저는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 활동들이 해왔던 어떤 역할이나 성과 측면에서 이 연결사회의 외로움과 고립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무기로서 지역의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들을 좀 전환해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문화 영역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대응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인력 또한 지역의 중요한 문화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행복감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춘천을 이러한 과정들 통해서 가능성을 품어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안식처로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계속해서 활동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서 방학동에서 일도 하고 이제 살기도 하고 있는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4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취재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학골 복지관은 이제 주민과 함께 복지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고 있는데 특히 관계복지와 생태복지 2가지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3대 기능, 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3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동중심 실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2019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방학 1동에 복지 거점 공간인 다다름 공작소를 개관하게 되고요. 작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돌봄 의제를 개발하게 되고 돌봄 의제를 주민과 함께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 저희도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그럴수록 저희는 소규모 활동을 중요시했고 돌봄 활동가를 양성해서 파견하는 활동을 또 시범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들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도 이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을 좀 더 견고히 조직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런 와중에 우연히 2021년에 그 영국의 힐러리 코텀이 이제 레디컬 헬프라는 도서를 썼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관계복지 사례를 차용을 해서 저희도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의 파티 서플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던 서클 사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도 방학동에서 한번 서클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바로 방학 서클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대상은 50대 이상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대부분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분들은 60여 분 되고요. 저희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관 하면 거의 무료 서비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수급이시든 수급이 아니든 상관없이 월 5,000원 회비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회원들이 함께하는 소모임이 10개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회원들 소모임뿐만 아니라 회원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전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인 만남과 교류의 장인 만류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노래를 배운다던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한다던가 또 장기자랑 대회 같은 것들 혹은 나들이를 같이 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회원 간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활동들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 회원 중에 뭔가 이발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럼 그분이 다른 이웃분들한테 이발을 해드리거나 뭐 장을 보러 같이 가주신다던가 집을 알아보러 같이 가주신다던가 하는 활동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활동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달에 진행했던 일정표인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 소식지를 회원분들한테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보시고 다음 달엔 이런 활동이 있으니까 나도 참여해야겠다 신청도 하시는데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모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모임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나눔이라는 분들이십니다. 나눔이는 지역 주민 분들이시고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친 활동가 분들이십니다. 네, 장기자랑 대회 사진이고요. 세조 모임에서 하고 있는 사진이고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꾸준하게 만났던 주민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분들이 이제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돌봄 활동가 과정을 민간 자격 과정으로 개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학서클 협동조합을 2021년 말에 조직을 하게 되고 그 조합 이름으로 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분들까지 발굴해서 이 교육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이제 소모임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저희 복지관에서는 방학서클이라는 회원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또 방학서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나눔이 분들의 모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눔이가 회원들 간의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문화 영역에서는 예술가들의 역할도 일부 이제 수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 중에서 나눔이 중에서는 공예 활동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캘리그라피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숲 산책을 해설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재능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제 발굴해서 또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일상적으로 해야 된다. 다 아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 영역에서도 요즘에 느슨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유행어처럼 이제 쓰이고 있는데 너무 끈끈하진 않아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지점들, 그러니까 특정 어려운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않고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서 많은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 공간들, 소규모 공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만들어진 공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민간 협력의 중요성인데요. 저는 이제 사례 관리 업무도 같이 하다 보니까 관련된 회의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기구를 활용한 그런 새로운 분과의 신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따 토론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책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이란 명목하에 관리되는 개입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로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좀 발표를 하려고 어저께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오늘 앞에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더라고요. 특히 유민상 연구원님하고는 되게 겹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좀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시즈에서 하고 있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시즈는 서울시 청년허브와 같이 2021년부터 고립운둔 청년을 위한 지원 상담,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운영,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고립운둔 청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특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고립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9년도 실태조사 결과, 2022년에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났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립 청년들이 늘어났다고요. 저희가 올해 실제 만난 청년들도 왜 당신이 고립됐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당신이 왜 외롭다고 느낍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청년들이 대답하는 게 어느 날 학교에 입학했을 때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끝나니까 학교를 졸업하라고 한다. 근데 하지만 자기는 대면으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고 친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지점 하나는 시민들에 대한 인식인데요. 2022년에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 시민들에 대한 인식조사도 같이 했었는데 2022년에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고립운둔 청년들을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서울 시민들은 70% 이상이 청년들의 외로움이나 고립감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응답이 70% 이상이었는데 2020년도 들어서면서 다시 실태조사에 동일한 문항을 넣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 75% 이상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고립운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022년도에 서울시 청년허브랑 사단법인 시즈에서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 그 상담 결과 기록지에서 나온 단어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었을 때 대부분의 그 고립운둔 청년들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관계라고 물어보면은 대인 관계,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걸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있었고요. 그 분들한테 다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그분들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게도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에게 평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굉장히 그 간단한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9 to 6의 삶을 살고 싶고 그 9 to 6의 삶을 살면서 주말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실제로 고립운둔 청년들의 많은 친구들이 저희가 치료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도 고립운둔에서 벗어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고립운둔 청년들을 발굴하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발굴이라는 것들은 사업 홍보를 통해서 우리 사업에 신청하세요 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도 전 국민의 2명 중에 1명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하물며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전 국민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알기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면을 굉장히 좀 확대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가스 검침원 분들을 섭외해 보기도 하고 가가고 방문할 수 있는 그다음에 통반장님들을 섭외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봤는데 그래도 서비스에 들어오는 그 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약 15만 명 정도의 그 고립운둔 청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올해 초에는 30만 명이라는 수치를 봤는데 지금 얼마 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또 5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실제로 찾아낸 분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어요. 왜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그 접근하려는 노력을 왜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명해야지만 이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수치심, 낙인감들이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체부에 올해 조금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와, 이거 굉장히 예방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이나 고립운둔에 대한 지원 정책, 외로움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다 정신과적인 치료나 상담 영역 쪽에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 고립운둔 청년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효과성이나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들이 다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었어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상담 사업이나 아니면은 낮은 수준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일 경험 연계를 해봤을 때보다 오히려
원예 치료로 청년들 그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연결해줬던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문체부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여러 그 사업들에 있어서 정책 대상화가 되려면은 자신의 어려움을 꼭 증명하지 않아도 보편성을 띠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은 더 많은 예방이나 측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것들을 가지고 그 몇 분이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 없는 것들은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됐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대상에 대한 얘기가 질의로 나왔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이제 발표하셨던 사단법인 시즈 김영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청주의에 기반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찾아내서 발굴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또 우리가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을 상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대상에 대한 얘기부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체부가 콘텐츠 중심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전 예방적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을 발굴해서 하는 거점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상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또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는 강승진 센터장님께서 지금 거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대상을 저희들이 찾는 방법은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단 뭐 SNS부터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을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런 분들을 1차적으로 좀 찾아내거나 아니면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일종의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쪽과 MOU를 맺는다라든지 그리고 그쪽에서 소스를 받는다라든지 하는 형태들로 그것도 저희들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너 그러니까 춘천과 같이 한 30만 이하의 도시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동네다 보니까 그리고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소개를 받고 오는 그러니까 지인 소개가 가장 중요한 정보의 또 소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방법들까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이제 커넥터하고도 연결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춘천시만 해도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위성 도시나 내지는 뭐 이렇게 기초 단위에서 그런 발굴이 제대로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팩토리 협동조합의 정윤영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한 소모임을 기획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지원금으로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년 스스로 외부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싶은데 나날이 고민이 깊어집니다. 물론 마이너스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청년들이 무엇을 할 때 스스로 플러스가 된다고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좀 외로움에 관련된 얘기도 했고 청년들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정책 영역의 대상으로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는 유미상 선생님도 말씀을 좀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또 관련돼서 정보랑 선생님도 좀 얘기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예. 일단 대상자 발굴 관련해서도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지금 기존의 사업들이 되게 선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예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외로움과 고립 관련된 사업들은 다 마찬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어느 부처에 가든 지자체에 가든 다들 처음에 물어보는 게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가부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처여서 여성가족부는 학교를 빨리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드림 센터라고 하는데 가면은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의 리스트를 꿈드림 센터 쪽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도 약간 미진하고 그리고 이거를 청년기 쪽에 있는 사업으로 넘겨주는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가 끊어진 대상들을 교육부나 여가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같이 주는 방식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 쪽에 지금 청소년에서 내년에 인도형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사업이 주된 것 중에 하나가 학습 지원 사업이에요. 근데 저희가 다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약간 고립감을 호소하는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의아했는데 저는 기초적인 심리 상담 플러스 이런 문화적인 활동과 체육 활동이 더 강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김용원 선생님께서 CG에서 경험하셨던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다른 부처 사업들과 같이 연계를 했을 때 강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뭔가 기존의 체계들에서 발굴된 대상들을 뭔가 공통적으로 같이 서비스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신다고 하면 그 예방적인 방식에서도 조금 더 보편적인 대상으로도 물론 위기도가 좀 높은 대상들이긴 하겠지만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기재부에서 얼마 전에 쉬었음 청년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쉬었음 청년 대책을 보시면 지금 39만 명, 40만 명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청년들도 사실 청년 시기에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끊어진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체계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주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과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줄 생각을 하면 아마도 조금 더 예방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뭐 아동청소년과 청년주 연구하면서 생각했었던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은둔하거나 외롭거나 고립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정책에서 처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그 질문이셨다면 저는 그게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요즘 MBTI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자기 MBTI 다 알고 너무 재밌게 진단하고 스스로 공유하시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현재의 어떤 정서적 상태나 행복 수준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어떤 그 정신적 취약성에 대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 거리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행복은 상당히 복합적인 개념인데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상당히 대중성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진단을 해보면서 좀 흥미를 느끼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유형으로 내가 고독감이나 고립감이나 외로움의 취약 측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도움이 되는 문화적 활동이라든지 주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큐레이션 해줄 수 있는 기능까지 연결한다면 이것들은 스스로 진단하고 문 밖으로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되는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을 활용한 정보 제공 혹은 진단 방식입니다.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가지면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됐을 때, 우리 특히 이제 청년들은 교육이나 일자리를 통해서 그 사회생활 전환기에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독립이라는 걸 하죠. 그런데 그 혼자가 되는 그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로움이나 고립감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사회 경험이라든지 사람과의 접촉을 겪으면서 사회적 방어 체계나 혹은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는 중장년보다도 청년일 때 20대 초반에 혼자가 됐을 때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서적 단단함과 해결 방식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때 학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가 돼서 주변에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접촉점이 없다면 대체로는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 세계 안에서의 그 정보를 접하게 되면 상당히 쉽게 자신을 표현하거나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감염 체계에 대한 유리함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외 사례, 영국 사례 보면 주로 디지털 온라인 환경을 활용해서
소통하거나 취약점을 발견하거나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하나와 또 이제 캠페인성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이 모든 사회 전체적인 질병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진단키트와 큐레이션을 활용해서 스스로 이거를 자기를 진단해보고 그게 정책의 대안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보니까요, 그 외로움에 대한 조례는 별로 없는데 고독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청년들의 고독에 관련된 지역의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청년에 대한 고독에 관련돼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외로움이나 고독에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대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지역사회 거점에 대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그 거점별로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에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따가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장세균 쌤하고 이윤석 쌤한테 그 또 질문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방학벌 종합사회복지관의 김경 팀장님께서 사전에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그 정신질환 내지는 그 전에 이제 그런 의료기관에 있는 데하고 연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복지가 가진 한계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면서 대안으로서 제시된 외로움의 대응으로서 문화적 처방을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자칫 병리적인 접근으로 정신질환으로 오인하거나 낙인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보다는 누구나 문화예술적인 역량이 있고 이를 표현하거나 누릴 수 있다는 접근 방식으로 이를 담당하는 지역사원의 거점 단체들을 지정을 하거나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뭐 말씀을 하셨어요. 피도 뽑아야 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좀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의료 서비스로 연결하는 지점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낙인 효과 같은 것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요즘 저는 피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이게 치료라는 게 예방적 치료가 있고 실제로 병이 생기면 그 대인적 치료가 있잖아요. 실제로 의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열심히 먹잖아요.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프면 병원 가서 또 약을 먹습니다. 문화의 영역은 분명히 예방적 치료가 있는 거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창의성을 키우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함으로써 뭔가 공동체성을 키우는 거는 생활문화 영역, 문화예술, 교육 영역, 모든 영역의 문화 프로그램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논의되는 외로움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사회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은 선별적인 측면에서 아픈 사람에게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뭐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화의 영역은 원래 그런 거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질병으로서 접근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처방을 하자는 겁니다. 좀 이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모든 대상에서 문화가 외로움의 처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화가 특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예를 들면 공장 때문에 남편 따라오신 이주한 여성들이 있어요. 농촌에. 이분들은 농촌에서 적응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겠다? 안 돼.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외로움의 처방전은 예술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귀촌한 여성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술 프로그램에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갑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거. 두 번째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있는 그 보호사들이 자기가 돌봤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는 이 외로움과 우울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 대상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 대상으로 문화적 프로그램, 예를 들면 연극치료든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울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병원, 호스피스 병원 등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런 식의 발굴을 해야지 모집을 해서 누가 온다? 이미 이 사람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 내가 모집 온다고 가서 모르는 사람 얼굴 맞추고 웃으면서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찾아가야 한다. 세 번째는 온라인의 방식입니다. 제가 동네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책을 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공황장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책을 내고 온라인에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는 안 올 줄 알았어요. 한 100여 명이 신청을 합니다. 외로움의 동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만남이 가능하더라. 그 이후에 오프라인 모임에 가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외로움을 질병을 놓고 보기 시작하면 발굴하거나 접근하는 대상이 좀 더 쉬운데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오세요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도 안 오고 모집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사례에 대해서 저희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NHS에서 이 외로움과 관계된 거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의료적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냐 아니면은 이 사회적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러한 면에서 처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처방이라고 하는 게 그 영국의 사례에서는 제도적인 특성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체부에서 사업하는데 이거를 복지부로 가고 복지부에서 의료 전달 체계로 가서 의료 전달 체계에서 가정의학과나 아니면 정신건강이나 이쪽으로 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이냐 우리가 지금 전달 체계를 지금 갑자기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제도적인 맥락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우리의 방식을 좀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찾아가서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의료적인 방식이 굳이 개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저희가 좀 고려한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이제 외롭고 고립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일상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정신과에 카운셀링을 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횟수를 더 늘려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인지 내지는 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고요. 본인이 괴로운데 왜 괴로운지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드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원래 힘든 사람입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화예술의 방법,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문화적인 활동을 하시게 하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은 뭔가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것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게 아마 접근을 해가기가 훨씬 더 쉬우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신 병자시니까는 병원에 가시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참여하시죠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발굴의 차원에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한 가지 좀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덧붙여서 발굴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이제 찾아낸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고 다른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겠고 지역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AI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요즘에 왜 뭐 네이버라든가 다양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고립돼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인터넷에서는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건네고 그 이야기 안에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서 나 괴로워 얘기는 하긴 좀 어렵지만은 오히려 AI 같은 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AI 안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외로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라든가 개발을 해서 참여를 해보고 그런 것들 통해서 카운셀링을 받건 아니면은 그 AI의 주변 문화 지역에 대한 관련되는 정보를 놓고 이거 참여해보면 어떻겠니라는 식의 어떤 중간에 가능한 사람들 간의 어떤 매개체를 최소한으로 줄이되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 질문을 좀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또 질문 두 가지만 좀 빠르게 진행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 듣겠습니다. 우리 방학서클 얘기하셨던 김경 팀장님한테 좀 해당될 것 같은데요. 조연견 선생님이 질문 사전에 등록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대에 외로움을 타개할 사회적 활동을 안전하고 믿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는 이미란 선생님이 비슷한 질문을 또 하셨어요.
외롭지 않기 위해 인연을 만들 때 발생되는 문제와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우리가 사회적 연결과 안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관계들 안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팀장님 그 방어서클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팁을 주실 수 있거나 내지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매뉴얼은 없고 이제 회칙이 있긴 있습니다. 그냥 서로 간에 이제 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회원 가입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활동하시면서 사실 관계가 쌓이면 친해지고 싶고 서로와는 관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통의 어떤 문제들이 갈등 혹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안전함에 대한 부분들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사례는 아니었고 이제 1인 가구가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해버리니까 모인 사람이 다 1인 가구인 거잖아요.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남성 회원이 여성 회원한테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지점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건 저희가 다른 모임에 가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복지관이라는 어떤 이제 믿고 참여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매개했던 그런 자리라면은 저희 같은 사회복지사가 중간에서 그런 좀 조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안에서도 또 뭐 모임하고 나서 식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매번 또 그런 자리에 나눔이 분들이 꼭 참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해 가면서 하시기도 하고 뭐 온라인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보고 싶지 않은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셨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한 나눔이가 한때 이제 문제 제기를 그 회원이 또 하고 그래서 그 회원을 결국 회원을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정방문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설득하고 오해를 풀어드리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영호 팀장님한테는 그 온라인으로 사업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질문하신 것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지속 가능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식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셔야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 내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고립운동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그 중에서 온라인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들은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온라인 스마트폰 안에서는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히키코모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일본의 히키코모리들은 콘솔용 게임으로 나와 컴퓨터와 가는 싸움을 주로 한다면은 한국의 고립운동 청년들은 그래도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온라인 안에서는 활동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들은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또 은둔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저희만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미 DC인사이드나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외로움 갤러리, 고립 갤러리, 은둔 갤러리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곳에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것들 그런 멘트들이 좀 있다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공간에서마저도 여기는 위험한 공간이구나라고 인지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하세요. 특히 최근에 그 서현역 고립된 분이 팔부림을 뭐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분이 고립에 문제가 있었다, 은둔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디신 사이드나 이런 곳에서 확산되면서 안 좋은 인식들이 좀 팽배해졌고 저희 사이트에서 그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풀어내면서 서로 얘기들을 공감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가장 주요했던 거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또는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었네.
나보다 더한 사람을 통해서 위안받는 것들이 생각보다 꽤 크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9절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 나가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마주쳤다.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아, 저는 좀 외롭다고 나만 왜 실패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러 나랑 동질감을 줄 수 있는 또는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좀 주요했고 그들만의 그 벗어나는 방법이나 아니면 저희 뭐 실무자들이나 상담가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제시한 방법이 아닌 그 또래들이 아니면 그 친구들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벗어나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좋았던 것 같고요. 온라인 상에서는. 근데 오프라인 사업이 그렇다고 주요하지 않냐. 근데 온라인에서 뭔가 자존감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다들 나가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이게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자꾸 발전해 나가려고 해서 그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그럼 이제는 오프라인 전용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지금 관계들을 맺고 지내고도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마지막에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굳이 이 시점에 문화부가 문화체육관광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혼자서는 힘들다 아까 말씀하셨고요. 연계도 필요하다 얘기했고요. 그 연계가 뭐 중앙부처 간의 연계도 필요하겠지만 민간하고도 필요할 거고 지역에서는 다양한 백점대 간의 연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걸 위해서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인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양성해 놓은 인력도 있지만 복지 인력 중에서 복지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 또 기존의 인력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같이 윈윈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필요해요. 그런 얘기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측정 도구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얘기한 것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치유 프로그램도 산림이나 농업이나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들이 공간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콘텐츠로 제공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그렇게 일시적인 매개적인 역할만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이 사업에 접근할 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연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어떠세요?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1분에서 2분 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미션이 있는데 앞에 분들 질문에 너무 많이 대부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 선생님? 예, 지역 연계 거점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신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춘천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 그냥 춘천이 이제 그 고립돼 있거나 아니면 은둔돼 있는 분들을 도와주겠다고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시라고는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문화도시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보니 이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훨씬 잘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뭐 비슷한 것들을 많이 아까 이제 인력 얘기를 해주셔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제 삶의 어떤 활력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사실 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고립이라든가 온전 있는 분들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남을 문화나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자연스럽게 이 영역계로 좀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다양하게 인력을 새롭게 막 양성할 거 없이 일단 있는 인력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지표 얘기는 정말 여러 군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굉장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빅데이터니 뭐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방식들이 개발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집단별로 조금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력 얘기를 해야 할지 좀 고민스러운데 머릿속에 드는 건 그거예요. 그냥 법부터 만들어 보자라는 게 사실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대로 문화부에서 이 이로움 사업을 하면 저 사회복지 쪽에서 만들어진 그 고립법, 그 법에 의해서 아까 말한 은둔형 외톨이나 1인 가구나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이에요. 그분들을 끄집어내서 뭔가를 해주는 복지적 지원이기 때문에 문화적 영역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례조차도 사실은 외로움에 대한 조례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로움 또는 문화적 치유 뭐 이런 개념의 법제화가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치유라는 거나 외로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존에 양성된 인력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강사를 빼고 나머지는 다 추상적인 역할이에요. 지역에 기획하고 평가하고 개발하고 매개하고. 그런데 이 치유와 외로움은 아주 구체적인 역할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게 역량 강화를 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 인력이든 간호사든 이런 기존의 외로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와 거기에 우리만의 브랜드를 가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은 정신장애인 공동체 정신건강 분야 간호사분이 됐던데 이분들이 사진을 매개로 사회적 고립의 단계를 벗어나는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분이 문화적인 곳에 와서 그런 역량을 발휘했거든요. 이게 문화부가 다른 영역, 다른 부처의 영역에 있는 인력들과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도 가능하고 아까 말하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독자된 인력을 만들어가는 것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뭐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문화 사업이 청소년 쪽과 청년 쪽에서 이미 효과가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담이나 이런 걸로 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정신과에 가도 뭐 약물만 주고 아니면 상담 아주 단기적인 상담하고 얘기했었던 거 계속 얘기하고 뭐 이래서 고립 청년들 인터뷰 해보면 그런데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난 상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고용부랑 복지부도 지금 마찬가지 고민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고립의 심도를 놓고 보면 예전에는 고용부에서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대상이거든요. 복지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중간 단계를 지금 누가 맡느냐. 이 지금 만약에 리트 청년에 대한 고립 청년에 대한 일경험 사업이 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맡아야 되냐, 고용부에서 맡아야 되냐, 인력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굉장히 그런 거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화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편적으로 포지셔닝 해야 되는 영역은 조금 더 보편적인 쪽에 포지셔닝을 하고 심도가 깊은 영역에 대해서 만약에 할래면을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청년 쪽에서는 지금 청년 관련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인력 구성을 할 때 뭐 사회복지 전문가도 있고 상담 전문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을 뽑아서 쓰거든요. 그런 다학제적인 구성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에서 올해 그 청년 문화패스 사업을 하는데 저는 올해 한 사업 중에 제일 잘한 사업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문체부에서도 그 청년패스 사업의 아이디어를 이제 관심 있어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보편적인 사업에 보편적인 대상 중에서 뭔가 더 요구하는 문화적인 사업이 있을 거고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패스 같이 보편적인 사업에 다양한 구성 중에서 하나의 구성을 이쪽으로 놔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문화패스는 서울시 문화패스는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에 한번 해주고 30대 초반에 한번 해주고 40대 초반, 50대 초반으로 해서 약간 생애 전환기에 한 번씩 이런 문화패스 사업들을 연결을 해주면 전체적인 생애 주기를 다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서울시는 지금 미청단이랑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체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저는 타당성도 있고 굉장히 좀 뭔가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필요 법전의 말씀도 있으셨고 성과평가를 하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기본적으로
강조점이 문화적인 생활을 증진하고 그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일단은 그쪽으로 강조점을 맺고, 실제로 지금 뭐 고용부 사업에서 지금 전환이 일어난 게 고용부 사업에서 취업률을 지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전환이거든요.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니트 사업의 취업률을 지표로 삼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큰 전환인데, 이런 역할은 사실은 연구자들이 해주겠죠. 이거는 성과 지표가 굳이 그런 조그만 변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예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성과 지표를 뭔가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고립되지 않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쪽을 측정하고 그거를 지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게 연구자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문체부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게 질문의 요지였다고 제가 이해를 한다면, 저는 그 사회적 연결 지도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처가 여러 번 분야에서의 어떤 패권 이런 걸 가지려면 예산 또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여기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부가, 그리고 또 기본계획이 다른 복지부에서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뭐 조정 검토 권한이나 예산의 확보권 이런 거를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로 연결 지수라든지, 혹시 지역 소멸 지도 같은 거 최근에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오늘 주체가 지역문화진흥원이다 보니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문화로 연결되는 지역 간의 차이들, 그리고 이게 한 10년 있을 때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예측까지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더 좋을 텐데, 그렇게 경각심을 주거나 문화의 연결성이 중요하거나 앞으로 미래에 더 가치 있는,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개인의 유형에 따라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를 연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정보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아까 이제 진단 키트 얘기 드렸는데, 실은 뭐 행복지수나 이런 정서적 취약지수는 저 말고도 앞서 많은 그 선배 연구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얘기됐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질 만큼 모델링 되지 못했던 거는 그 지수가 너무 공적 영역에서 딱딱하게 접근됐던 것 같아요. 지수로 얘기했거든요. 행복 지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아까 예시로 들었던 MBTI처럼 그게 어떤 특정 유형, 그러니까 I나 E라 그래서 I가 좋고 E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너 I야, 나 E야. 그것부터 대화가 되고, I와 비슷한 유명인들은 요만큼 있고, 내가 전 세계 혹은 우리나라에서 몇 % 정도 되는 이런 유형이구나. 그냥 성격 유형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외로움의 유형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과의 단절돼서 외로울 수도 있고, 스스로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외로울 수도 있고, 그냥 외로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특정 시간대만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 외로움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과 패턴들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것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유형에게는 근처에 있는 어떤 미술관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어떤 유형에게는 공동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방까지 전달된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어떤 내실, 디테일 작업으로 우리 문화 정책이 이런 외로움이나 고립감에 있어서 빼놓고 갈 수 없다라는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을 이제 올해 처음 진행해본 입장에서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문제의식만큼의 데이터는 실은 축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올해의 성과, 아니 올해의 경험치는 우리가 이 영역에 뭔가를 시도를 해봤다.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도를 통해서 좀 얻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지역에서 아니면은 이제 문화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 나갈까, 접근을 해갈까에 대한 측면에서 어쨌든 시민의 문화 활동이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라는 전제 하나, 이게 어쨌든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저희는 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라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막는다 정도가 저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미 좀 그런 대상들이 모여있는 층과의 연계 협력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쪽하고의 협업은 일종의 저희들이 그쪽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쪽의 인력들을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거, 그 정도가 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지역에서 이것들이 시민들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감지되고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이게 관리되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동네 안에서의 문화활동들이 좀 많아지게 만드는 방법과 동네에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동네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동네 안에서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뭐 두 달에 한 번씩이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과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는 툴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동네가 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연결사회의 관점에서 아니면 이 프로젝트나 이 프로그램들이 동네 안에서 어떻게 더 잘 구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뭐 특정 인력들이 투입이 된다라기보다는 결국엔 동네 주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형태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역지역에서 문화의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다른 분야보다는 접근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부담 없이 편하게 한번 쭉 왔다가 뭔가 우연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 그 역할이 문화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우연한 사건들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김경 팀장님, 팁을 잠깐만 주신다면. 자격증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양성하는, 예. 아, 네. 네, 일부. 사실 뭐 네. 그런 거는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 앞서서 좀 센터장님께서도 그런 문화의 중요성 언급해 주신 분, 지역사회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동의가 되면서 저는 그냥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 영역에서도 발굴에 너무 집중하는 거가 과연 적절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은 발굴에 대한 압박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주민이 유물이냐 발굴하게? 막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일단 문화는 저는 이제 문화 쪽에서 예술가 분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상당히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내 안에 어떤 예술성을 깨우는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까지도 끄집어내는 부분들을 예술가 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놀라웠었고 저도 그런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러한 다양성과 어떤 보편성 그리고 그 영역 간에 연결할 수 있는 포괄성들을 가진 게 문화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거기에서 뭔가 속도에서 뭐 사전사고가 몇 점 좋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관계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그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질적 연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하나의 어떤 씨앗이나 불씨 역할을 하는 게 문화의 힘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우 팀장님.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 외로움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문화도 제가 느끼기엔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일반 대국민이 이런 것들 외로움을 지원한다? 왜 국가나 정부에서 왜 지원을 하는데? 라는 의문 부호들은 다 들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립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걸 처음 할 때도 왜 청년들을 지원해야 돼? 왜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활력 있는 애들을 지원해야 돼?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했던 방법은 그래도 그럼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유형들을 나누고 그 유형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효과적이었는지 여러 실험들이나 아니면은 전국에서 시도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증명해내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그 연결사회 프로젝트도 국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뭐 공연을 보면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를 세워서 외로움이 주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하루에 담배 15개 비를 피는 거 이상의 건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외로움을 어느 정도 경감시켰고 아니면 보편적으로 이 연결사회 프로젝트가 확장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관계성들이 증진됐는지를 조금 밝혀내는 작업들을 함축에서는 조금 진행을 한다면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앉아서 계시면서도 궁금한 것도 많고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다는 얼굴들이세요, 지금. 근데 이야기들은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만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장세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장세경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이 얘기 했더니 관심 가지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여러분들 이제부터 관심을 더 가지시겠다라는 증거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부가 지금 이 시점에 문화예술을 통해서 외로움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의 출발은 다른 부처하고 달리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겪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보자 라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거에 그 대상을 발굴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의 출발점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들의 수준에 대한 MBTI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했던 게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상을 선별해서 어떻게 측정해서 앞으로 이제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을 다른 데하고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자체로 만족스러운 성과들을 좀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즉 매개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자체로서 우리가 그 자체로 우리가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저는 아까 춘천 사례가 즉 도시가 우리가 문화예술로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성장되어 있는가 그 안에 인력이 얼마만큼 되어 있고 그 안에 매개 인력과 사업을 얼마만큼 경험했는가 그리고 전달 체계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고민하신 것 같고요. 전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 인력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문화는 곧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람을 길러내는 사업이 문화부가 제일 약합니다. 우리가 자격증 제도도 지금 변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도 계속 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사업비 받아서 하다가 중간에 없어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양성해서 전달 체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점을 가지고 확산할 것이고 다른 데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이 저는 인력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연구 문화 쪽에 와서 계속하는 과정에서 인력 얘기를 하면 문화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3기가 되면 그런 식의 좀 관점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감히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거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많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연말에 저는 이렇게 12월, 11월에 오시는 거는 그만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역문화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신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고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